함께라면 인간스러움. 사람의 한자로 인간이라 부른다. 이 단어는 사람의 본질이 숨겨져 있다. 우선 이는 서로의 기대의 존재임을 가리킨다. 기대는 존재임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간은 사이간, 사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의 관계가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예로부터 사람들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임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사람은 함께 살게끔 생겨, 생겨 먹은 존재다. 그런 존재가 홀로 살도록 내몰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다시 함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바야흐로 다문화 시대다. 다문화 시대의 최고의 덕목은 뭐니 뭐니 해도 함께이다. 사회적으로 용어로 톨레랑스 관용이 되겠다. 진정한 관용은 편견을 깨는 데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숱한 편견의 관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유엔이 선정한 최고의 동시에 유명해진 블랙 화이트는 우리의 모순을 부끄러워지도록 폭로한다. 태어날 때부터 내 피부는 검은색, 자라서도 검은색, 태양에 있어서도 검은색, 무서울 때도 검은색, 아플 때도 검은색, 죽었을 때도 여전히 나는 한 가지 검은색이랍니다. 그런데 백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핑크색, 자랄 때 흰색, 태양에 있으면 빨간색, 추우면 파란색, 무서울 땐 노란색, 아플 땐 녹색, 죽을 때는 회색으로 변하면서 이래도 너는 나의 유생인종이라 하는지. 원문으로 곰살스러움이 우리에게 두터운 벽에 허물어주고 있는 느낌이다. 이 영감은 어린 동시의 메시지, 백인만을 위한 경종이 아니다. 또한 인종주의에 대한 경종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편견에 대한 애누리 없는 고발이다. 그러면서 인간스러움을 회복하기 위한 아이들의 재롱이다. 이기심의 저편. 생리적으로 더불어 살게끔 소여된 인간이 그 천성을 거스르면 결과적으로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 이기적인 마음은 종국에서 자신에게 전혀 원하지 않았던 후회를 몰고 온다. 어느 마을에 한 빵 장수가 있었다. 그는 가난한 농부로부터 매일 버터를 공급받아 빵을 만들었는데 하루는 농부가 가져오는 버터의 양이 미심쩍어 무게를 재어보았더니 역시나 조금 모자랐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빵장수는 여태껏 납품된 버터의 무게를 잰 기록을 증거로 농부를 고소했다. 그런데 재판 결과 처벌받은 것은 오히려 빵장수였다. 체포된 농부가 진술하기를 자신에게는 저울이 없기에 빵장수가 만든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에 맞춰 버터를 잘라 납품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빵장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빵의 크기를 줄여 양을 속인 것으로 원인 제공을 해왔다는 얘기다. 나의 이기적인 꼼수는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법이다. 그러므로 남이야 어떻게 되건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면 끝에 가서 공동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다. 희망은 이기심의 저편에 있다. 본능으로 사는 동물도 생존을 위해서 더불어 살기의 방법을 취할 줄 안다. 펭귄의 공생지혜는 유명하다. 남극지방의 호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겨울의 기온은 영하 6, 70도가 보통이다. 이러한 남극의 겨울이 다가오면 펭귄 무리는 극점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을 찾는 것이 생태계의 철칙이지만 펭귄은 반대로 가장 추운 곳을 찾는다. 강풍을 피하려는 슬기의 소산이다. 극점에 도달한 펭귄 무리는 서로 몸을 맞대고 촘촘히 폭에 앉아 원을 만든다. 이듬하여 허들링이다. 그런 상태로 춥고 캄캄한 겨울을 보낸다. 서로의 체온에 의해 가혹한 추위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리 다툼은 자제한 채 하나로 뭉치는 지혜가 펭귄의 생존 전략인 셈이다. 펭귄은 자신의 체온을 나눔으로써 상대방의 체온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동물의 공생의 지혜를 알고 있을진데 사람이 이 지혜를 몰라서는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다. 않을 일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으로 글로벌 T시즌에서 호소한 말은 우리에게도 유하다. 함께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가스마리의 미학.
사람이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미완성인 인간은 서로 어우러지다 보니 잘못을 범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그러므로 함께 조화롭게 살려면 용서하는 법을 터득해야 하고 서로에게 관용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상대방이 내 마음의 공간을 받아들이는 관용 내지 수용에 일정한 노력을 요구한다. 신영복 교수는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고통에 대해 말한다. 사랑은 통철한 아픔이다. 사랑은 자신의 세계 안에서 한 존재를 오롯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가. 가슴 아픈 것은 골치 아픈 것.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자기의 세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되고 자기의 세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받아들이기 싫은 것은 골치 아픈 일이 된다. 번쩍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말이다. 나 자신은 지금 통철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 만일 골치 아프다면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증세요. 가슴이 아프면 남을 사랑하는 징후라는 얘기. 이렇다 보면 우리의 가슴 앓이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괜찮다, 괜찮다. 살다 보면 경쟁도 필요하고 공생도 필요하다. 지혜로운 선택의 방법은 현실은 냉혹하다. 생존은 곧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때로 공생이 살 길인 경우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곧잘 헷갈린다. 당연히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적과의 동침이란 말이 있듯이 경쟁과 상생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몇 년 전 미국 순회 강연을 갔다가 한 번은 뉴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 참 똑똑합니다. 유대인들도 두 손을 들 정도입니다. 1대1로 경쟁을 하면 항상 한국 사람들이 이깁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주의는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서 자본을 결집시키기 때문입니다. 굳이 설명도 토도 다 필요하지 않는 현상임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나에게 사그라들지 않는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차, 모 일간지에서 이보다 더 쓰린 개탄을 접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유대인 상권에 한국인이 들어와 가게를 열면 장사를 하고 있던 유대인이 바짝 긴장을 하는데 한국인이 한 명 더 들어와 장사를 시작하면 마음을 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한국인은 그 특유의 근면성과 성실함으로 유대인들의 생존을 위협하지만 한국인이 한 명 더 들어오면 오히려 그들끼리 서로 경쟁하느라 얼마 못 가 둘 다 파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루어 생각하건대 다 그렇지는 않는 극단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인의 특성인 경쟁, DNA, 나아가 그 폐해를 확인한 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강점이 그들의 공생 DNA임을 알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틀려먹고 유대인은 옳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답을 생태라는 단어에서 찾습니다. 그리하여 답은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둘 다 옳고 둘 다 틀리다. 이 설명을 나는 차윤정의 숲 생태학 강의에서 발견합니다. 저자에 의하면 생태계에서 수많은 생물종이 만들어내는 관계는 대략 8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중립관계고, 둘째는 경쟁관계, 셋째는 포식관계, 넷째는 기생관계고, 다섯 번째는 편리공생관계, 여섯 번째는 편해공생관계, 일곱 번째는 상리공생관계며 마지막 여덟 번째는 협동관계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모든 생태계는 경쟁과 상생을 양극단으로 한 스펙트럼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 다 삼라만상이 존재하기 위해 엮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우리가 최후의 그리고 최선의 생존자가 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아는 지혜입니다. 한국인은 지금 그 지혜를 깨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또 다른 기회에 브라질 상파울루에 갔다가 들은 기분 좋은 이야기 속에서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로 현재 한국 교민들의 의상 생산 및 의류 생산 및 도매업으로 브라질 의류 70%를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는 한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고무적인 쾌거입니다. 난 한 교민의 안내로 그 자랑스러운 상생의 현장을 둘러보며 흥분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패션 감각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브라질 사람들의
고급 의상까지 한국인이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니 시작은 한 동대문 출신의 미싱사로부터 초라하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빼어난 재봉틀 실력 하나만 가지고 야금야금 인정받기 시작한 이 미싱가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 온 한국 교민들에게 재봉틀을 가르쳐 주변의 의류 도매 거리로 조성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혼자만 살려고 한국 동포인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저 잘되는 정도의 한 점포 주인으로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동포애가 있었고 안목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웃의 번영을 통해 브라질 의류업계의 맹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경쟁과 공생 둘 다 생태의 추동력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조그만 샘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커다란 대추 야자나무 몇 그루가 잎을 들이워 그늘을 만들었고 지나가던 나그네들은 이곳에서 마른 목을 축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남자가 이 샘의 주인임을 자처하며 나타나 목이 말라 찾아든 사람들에게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을 비싼 값에 받고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남자는 대추 야자나무 뿌리가 뻗어나와 자신의 귀한 샘을 빨아먹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비싼 샘물을 나무 뿌리가 공짜로 빨아먹다니 샘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해 남자는 나무를 모조리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샘물이 바닥부터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햇빛과 모래바람을 막아주던 나무를 베어버린 때문이었습니다. 오아시스는 생태적 존재 방식의 아이콘이 아닐까요? 미묘한 경쟁과 공생 두 존재 방식이 어우러져 오아시스라는 별천지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상생, 공생, 공존 등의 슬로건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해결책도 하나 둘씩 늘어날 것이므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까지는 너 죽고 나 살고 식의 경쟁 논리로도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3만 불 시대를 맞이하려면 이에 더하여 상생의 논리로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가 죽으면 평균 소득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그 유기적 상관성 때문에 돌고 돌아서 결국 나 자신이 죽게 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전체의 부강을 위해서는 함께 윈윈하는 상생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이 길이 민족 번영의 길인 동시에 나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유쾌한 희망과 지혜. 희망은 공짜. 고수들의 지혜를 훔쳐라.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답이 없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평소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길 좋아한다. 당신이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낑낑거리고 있을 때 이미 그 답을 발견하여 그것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하고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인 한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백방으로 몰색하여 조언을 청하는 것은 지혜일 수 있다. 각 분야에서 절대 고수가 있다. 아무리 가늠해 봐도 인생의 문제에 관한 4개 3대 스승의 고대 철학자, 고전 작가, 그리고 검증된 위인들이다. 그들은 인생 코칭은 심오하고 통쾌하고 실효적이다. 그들의 고뇌를 통해 응축된 삶의 예지가 오래된 미래에 임에는 틀림이 없다. 내가 이 책에서 인용하는 글들은 적어도 위의 3가지 부류에 속하는 인물들의 단상이다. 나는 아무 말이나 인용하지 않았다. 철저히 고수들의 뒤에 숨었다. 나는 이 책을 겸손하게 썼다. 스스로가 겸손을 강조하니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어떻게? 나는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인생 선배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깨달음을 전해줄 고수들을 물색했다. 그리고 이거다 싶으면 여지없이 포착했다. 그렇다고 어중이 떠중이를 끌어들인 것은 결코 아니다. 요컨대 적어도 그 한 관점에 있어서는 절대 고수의 말에 배울 줄 알아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 영국의 작가이자 정치가인 조지프 에디슨은 절묘하게 말한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거든 끈기를 중마고우로 경험을 현명한 조언자로 신중을 형림으로 희망을
수호신호로 삼으라. 여기서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끈기, 경험, 신념을 중마고 조언자 형님으로 빗대 한 말인 반면 희망은 수호신으로 돌변, 비약하여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호쾌한 수사법인가. 희망은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이다. 자본이 들지 않는 희망사업.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당당한 미래 행군을 위하여 유쾌한 희망 지혜를 곱씹어보자. 희망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프랑스 소설가 콜레트가 한 말이다. 희망은 공짜. 새로울 것이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감쪽같이 모르는 척하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마치 희망의 가격이 억만금이라도 되는 듯이 희망의 진열장 앞을 서성이며 선뜻 집어들지 못했다. 감히 손에 쥐어보고서도 만지작거리기만 하다가 그만 내려놓기 일쑤였다. 희망은 자본이 들지 않는다. 무일푼으로도 희망사업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잘되면 대박, 믿져야 본전. 돈이 없다고 변명하지 마라. 희망은 공짜다. 배경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라. 희망의 해는 공평하게 비춘다. 시간이 없다고 넋두리하지 마라. 희망은 무한에 열려있다. 이렇게 값이 들지 않는 희망을 붙잡고 호공에라도 소리를 지르며 하늘도 감동한다. 1636년 병자호란 때 구포 남한갑이 기록한 글에 기막힌 일화가 있다. 엄청난 비가 그칠 기미 없이 쏟아져 내리는 날이었다. 바람까지 매섭게 불어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얼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때 인조 임금과 세자가 밖으로 나와 하늘을 향해 빌기 시작했다. 하늘이시여, 오늘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저희 부자의 잘못이 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성 안의 군사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벌을 내리시려거든 저희 부자에게 내려주시고 다른 모든 죄 없는 백성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임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빌었고 눈물을 흘리며 옷까지 적셨다. 신하들은 임금에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청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로 신기한 일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그치고 밤하늘에 은하수가 나타난 것이었다. 날씨도 그리 춥지 않았다. 그 순간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행동을 안타까워하며 군사들과 백성들을 걱정했던 인조 임금의 진심 어린 마음이 하늘과 백성에 전해져 비를 그치게 하고 백성들의 시위도 막아낸 것이었다. 시쳇말로 공짜 희망이 하늘로부터 횡재를 얻어냈다. 뭔 말이야 이거. 고정관념은 무더미에 희망의 꽃을 핀다. 희망은 공짜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 고정관념 때문이다. 고정관념은 우리들을 절망으로 유인한다. 하지만 희망은 그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존재감을 드러낸다. 나는 학교 다닐 때 리포트를 과제로 제출하는 과목을 좋아했다. 특히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이 좋았다. 거기에는 내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다. 비결은 이것이다.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덮는 그 순간 책에서 빠져나온다. 책 속의 논리를 충분히 즐긴 다음 그에 빠지지 않고 책의 표지를 딱 덮고 나자마자 내 마음의 세계에서 책을 멀리 보내버린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나의 생각에 자리한다. 이 사람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 나는 어떻게 느꼈는가? 한마디의 틀에 벗어나 사유놀이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밖을 보진 않는다. 안에서 성실하게 음미한 다음에 나와버린다. 그렇다면 자유를 얻는다. 결과적으로 저자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자의 논리 세계의 밖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다. 저절로 터득한 이 학습법을 통해 나는 박사학위와 논문학위를 우수하게 패스할 수 있었다. 틀에 벗어나 연습을 하면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그만큼 창조적이게 된다. 이런 사유놀이를 하면서 희망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이 희망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영국 런던 패션의 거리에 옥스퍼드에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3명의 재봉사가 있다. 문제는 그들 다 너무 가까운 곳에 가게를 연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님을 더 끌어모으려고 눈에 띄게 간판을 걸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먼저 첫 번째 재봉사가 런던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라고 쓴 간판을 내걸었다. 이 간판을 본 두 번째 재봉사는 자신의 문구를 내걸고 흐뭇해했다. 그의 간판에서는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라고
라고 쓰여 있었다. 간판 문구 덕에 두 가게에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재봉사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여기서 내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라고 간판이 된다면 사람들이 비웃겠지?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이튿날 그가 단 문구를 보고 가장 많은 손님이 몰렸다. 문구는 이랬다. 이 거리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 무릎을 탁 쳐지지 않는가? 고정관념이 깨어지니 기가 막힌 발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다. 역시 애들은 최고다, 최고. 한 걸음만, 모모. 오늘날도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동시에 사랑받으며 전 세계 수천만의 독자를 가진 미하엘 엔더의 모모. 한때 히트한 노래 제목이기도 했다. 그래, 모모가 있었네.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모모는 방랑자, 모모는 외로운,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닌데. 철부지 모모는 시계바늘의 비밀을 쫓은 추적자였다. 이윽고 평범함으로 위장된 놀라운 발전에 이르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는 악몽 같은 중압으로부터 자신을 선사하는 깨달음의 죽비 한 방. 때론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서두르게 되지.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서두르는 거야. 허리를 펴고 앞을 보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 같지. 그러면 더욱 긴장되고 불안한 거야. 나중에는 숨이 턱턱 막혀서 더 이상 비질을 할 수가 없어. 앞에는 여전히 길이 아득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알겠니?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빚을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다음 일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즐겁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쓸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숨이 차지도 않아.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발걸음도 가뿐해질 뿐이야. 나아가 호련 춤사위가 되지 않겠는가? 한 발짝의 모험.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응원자들은 도처에 있다. 1983년 맨손의 뉴욕 엠파이어스 엠파이어 스트 뭐야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등반한 불굴의 사나이 버스냄 미안합니다. 혼자 얼굴에 버섯살 팩 붙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햄이 벗었대요. 버스냄. 그는 뛰어난 기술로 위험천만한 충고의 빌딩을 동반해 당당한 기네스북에 올랐다. 이후 미국의 고소공포증의 치료연합회는 이 맨손으로 스파이더맨에게 치료의 심리 고문을 초청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초청장을 받은 버스냄은 이 연합의 회장으로 로만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번호 1042번의 개인 정보를 찾아보라고 했다. 1042번의 회원은 다름이 아닌 버스냄이었다. 고소공포증 환자들은 무상이 된 그가 과거에 매우 심각한 고소공포증 환자였다는 것. 로만슨 회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 버스냄을 찾아가 직접 성공의 비결을 들어보기로 했다. 로만슨이 팔라델피아 교회의 자리한 버스냄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막 그의 빌딩을 동반을 축하하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행사장 가운데 버스냄 대신 한 할머니가 10명, 여, 열, 열여 명의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94의 버스냄의 증조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증손자에게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100km나 떨어진 글라보스 이곳에 걸어와 왔던 것이다. 할머니는 증손자에게 도전 정신에 화합하듯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은 그 이유였다.
할머니는 이 축하법 역시나 세계 신기록이 되었다. 뉴욕 타임즈의 한 기자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100km를 걸어 손자를 보러 오기로 마음 먹었을 때 혹시 나이나 건강 문제에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할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단숨에 100km를 달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한 발짝씩 걷는 데는 용기가 필요 없지요. 그저 한 발 한 발 계속해서 걷다 보면 한 발 또 한 발이 되고 또 한 발이 되어 100km도 갈 수 있답니다. 로만슨 회장은 할머니의 이 말을 엿듣고 단숨에 버스넴의 고층 빌딩을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을 깨달았다. 버스넴도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옮기며 용기를 400m나 되는 높은 고지에 오를 수 있었던 것. 한 걸음씩 목적지로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미안해, 언니. 처음에는 몇 달쯤이면 당도할 단거리를, 그 다음에는 몇 년 걸릴 중간거리,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릴레이로 이어져야 할 원거리까지. 문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살얼음판을 내딛는 심경이 되는 경우가 찾아온다. 또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의욕도 없을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용기를 내야 한다. 나는 용기가 없어라고 단념하는 이들이 있다면 간단한 셈을 해보기를 권한다. 절망에 빠져 힘들어하는 것이 거기서 일어서서 보려는 용기를 내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덜 고통스러운가? 계산을 잘 해보면 그래도 용기를 내보는 수고가 훨씬 수월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변화된 결과를 원하면 변화된 그 무엇을 시도해야 한다.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용기를 추스리고 모험을 감행해야 할 일이다. 단 한 발씩의 모험 말이다. 버스넴, 안 들려요, 버스넴. 아니, 그게 아니, 고만해, 버스냄. 진짜 자꾸만 이러기야. 어? 작은 불씨한 점. 요즘은 어떨까 싶지만 우리 시대는 캠프파이어가 최고의 낭만이었다. 어느 여름방학 야영 숙소 마당에서 거창하게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멋을 더하기 위해 마땅한 손뭉치 글씨를 준비해야 했다. 한창 고심하던 중 떠오른 글귀. 작은 불씨 한 점. 그날 불길은 한껏 사위였다. 그런데 그날의 이벤트는 말 그대로 내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한 점을 점화했다. 이후 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작은 불씨 한 점의 원리로 출발한다. 결과는 늘 장하고 놀랍고 무서웠다. 절망 한 점도 일단 점화되면 삽시간에 주위를 암흑으로 물들인다. 희망 역시 한 점 불씨만 있으면 온 세상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나는 언젠가 이 번짐의 법칙을 활용하게 간주하다가 한 시점에 봉인해 두었다. 점, 한 점, 창호지의 먹물 한 점, 쫙, 씨알, 황무지의 씨알 하나, 수, 절망도 쫙, 희망도 수, 절망이건 희망이건 이렇게 기세 좋게 번지다가 일정량에 이르게 되면 그땐 삽시간의 보편 현상이 된다. 어떻게 미국의 라이얼 왓슨에 의해 이름 붙여진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 가져온 파급력 때문이다. 1952년 일본 미야자키 현의 고지마 섬에서 원숭이들에게 고구마를 씻어 먹는 법을 가르쳤더니 100마리째를 넘게 되자 전혀 왕래가 없던 다른 섬의 원숭이들도 저절로 씻어 먹을 줄 알게 되더라는 불가사의한 현상. 1994년 인정받은 이 학설이 시사하는 바는 무섭다. 어떤 행위를 하는 체계의 수가 일정량에 달하면 그 행동은 그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확산된다고 말하니 말이다. 고로 자칫하면 작은 불씨한 점이 절망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절망일 수 없다. 그 치유책 또한 겨우 작은 불씨한 점이 기까닭에. 1할, 2할, 오케이. 숨 쉬는 한. 대학 시절에 영어 공부를 겸해서 원서를 읽은 또 하나의 책으로 버트랜드 리셀의 행복한 정복이 있었다. 책 내용 가운데 지금도 생각나는 대목이 있다. 버스는 행복하려면 자신의 억압했던 침착에서 벗어나 체념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에
일본주의 신봉자들의 평화주의자인 리셀을 전쟁의 원폭 반대 운동을 하며 내세웠던 실천지혜였다. 그가 말하는 체념은 포기와 다른 것이었다. 곧 탐욕이나 아집에 대한 대안으로 체념을 말한 것. 한창 의욕이 넘칠 나이에 체념이라는 말에 무척 신선한 개념이었다.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을 집요하게 밀고 나가되 일단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면 가차없이 접으라는 말이 턱 매력적으로 들렸다. 그렇다면 낙심이나 절망은 금물이다. 기분 좋게 욕설을 거둬둘 이면 되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이랄이랄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랄이랄 이 정도면 되겠나? 이랄이랄 그나마 다행이다. 이랄이랄 괜찮다 괜찮다. 인생의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 8할 9할은 아예 접어두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호쾌한 역발상이다. 이랄이랄 오케이. 정말이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 10%에서 20%의 좋은 일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사소한 일도 다행으로 생각하며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고 80%에서 90%를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세며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행복과 희망에 달려 있다. 손실을 세어보기보다는 이익을 세어보아라. 재난을 세어보기보단 기쁨을 세어보아라. 적을 세어보기보단 친구를 세어보아라. 눈물을 세기보다 미소를 세어보아라. 세어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렸고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잘 세어보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인이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고 고독이 아니라 우정 속에 살고 있고 불운이 아니라 행운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광활한 황무지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지혜가 풍기는 낙관의 경치가 경탄스럽다. 살아있는 한 희망의 필히 있기 마련. 희망의 예지는 동서를 뚫려 있다. 그러기에 라틴어로 경구는 방금의 말에 자구적으로 일치한다. 숨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가? 그렇다면 희망은 있다. 딱 3일만. 희망은 내 일생이었다. 희망은 지금도 나의 주제다. 나는 강아지 이름을 불러 희망이라 붙여 키우기도 했다. 희망을 뜻하는 라틴어 스페스 내 아이디 넘버의 근간으로도 삼았다. 하도 희망 타령을 하니까 한 번은 잡지사 기자가 물었다. 좋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절망이 덮치면 어떻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큰일 났다. 그래도 희망을 고집할 것입니까? 나의 답변은 이랬다. 나는 나에게 딱 3일만 절망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든지 울든지 술을 퍼마시든지 신사타령을 하든지 하면서 실컷 절망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추슬러서 다시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희망을 생각할 때 나는 고 정채봉 작가의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란 제목의 시가 떠오른다.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여기서 굳이 너를 누구라고 또는 무엇이라고 가둬두고 싶지 않다. 아니면 누구면 어떻고 무엇이면 어떠랴.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나 자신이 희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선순위의 법칙, 여태 희망의 경전을 읽으려 꽤 해봤다. 단지 기초를 놓았을 뿐임을 안다. 그것이라도 길이 튼실하기를 소망한다. 이제껏 나는 꽤 오래 수집한 희망 단어들 가운데 쓸모 있어 보이는 것들은 죄다 곳곳이 배치하였다. 마치 골동품 수집가가 한 점 한 점 사연과 가치를 애착하듯이 나 역시 이 글을 살린 각각 곡절 있는 깨달음과 지혜를 소중히 여긴다. 그것들이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자신의 때가 되면 유감없이 희망의 에너지를 뿜어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온전히 나의 것이 되지 못할 땐
오히려 번거로움을 초래할 뿐이다. 그리하여 둘러보면 수재 희망임에도 여전히 절망의 명분으로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듯하지만 그게 현실에겐 쉽지 않아요. 알아도 실행이 잘 안 돼요. 해봤지만 어려워요. 등등. 이런 현실의 무력감에 엄두해 두고서 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체득한 우선순위의 법칙을 소개한다. 핵심은 이렇다. 무엇이건 우리는 매겨놓은 우선순위를 0순위 또는 1순위에 있는 것이 다 쉽다. 우선순위의 0순위 또는 1순위에 있는 것이 다 쉽다. 새벽 조찬의 강의를 가보면 호텔마다 6시에 회사 중역들로 북적댄다. 그들은 언제 일어나서 그 이른 시간에 당도했을까? 생각만 해도 고달픈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쉽다. 왜? 새로운 정보와 넓은 인맥의 우선순위에서 앞서와 있기 때문에. 요즘 아르바이트를 밤늦는 시간에 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들은 시간에 쪼들려 연애를 못할까? 잘 한다. 왜?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앞서와 있기 때문이다. 희망을 갖는 것도 행복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그 반대의 유혹의 핑곗거리가 강력하게 잡아끌어도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 놓으면 얘기가 끝난다. 그리하여 나는 결론은 단호하다. 사랑? 쉽다. 행복? 쉽다. 됐어요. 네. 됐다. 만일 그것이 내 우선순위의 맨 앞에 와 있다면 무엇이건 결코 어렵지 않다. 오늘 끝. 괜찮다, 괜찮다. 스마트 시대에 뒤떨어지고 싶지 않다. 길은. 스마트 시대는 우리를 압박한다. 뒤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중압은 크다. 여유 부릴 틈이 없다. 하여 다소 세련된 어조로 묻는다. 스마트 대열에서 낙오되고 싶지 않습니다. 완급을 가릴 입장이 못 됩니다. 앞서가는 실제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나는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에둘러 큰 지혜의 실루엣을 보여줄 수 있을 따름입니다. 답변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현자의 지혜가 깃든 사자성어입니다. 대지약우.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다라는 의미의 이 문구는 잠깐만 미안합니다.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다라는 의미의 이 문구는 송나라 8대 문호의 한 사람 소식에 의해 세간에 알려졌지만 본래 노자의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너무 큰 음은 소리로 잘 안 들리고 너무 큰 상은 형이 없다. 그런즉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는 법. 결국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인 이 세 사자시문은 인간 인식구조의 한계를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귀는 큰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인간의 눈은 큰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머리로는 큰 지혜를 알아듣지 못하여 그것이 꼭 바보스럽게 여겨짐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약 2500년 전의 인물 노자가 21세기에 바라보는 희망찬 미래를 기약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억지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 노자는 특유의 수사법으로 이렇게 풀어 말합니다. 크게 충만한 것은 빈 것과 같다. 그러나 그것의 작용은 다함이 없다. 크게 고준 것은 굽은 것과 같고 뛰어난 기교는 졸렬한 것과 같고 뛰어난 말솜씨는 어눌한 것과 같다. 그러니 큰 지혜는 바보 같을 수밖에. 이 위대한 깨달음의 연장선에 큰 희망이 놓여 있습니다. 결국 희망도 너무 커서 모양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꼭 절망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본 주제인 어떻게 스마트를 이길 것인가에 다시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한마디로 스마트를 앞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큰 지혜, 곧 바보스러움의 지혜입니다. 영국의 어느 극단의 배우가 대기를 갈망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그가 한 일이라곤 심부름과 청소 자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이 소년에게 조연출자가 다가와서는 단역 배우 한 사람이 사정상 빠지게 되었으니 대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임금이 궁중에서 만찬을 베풀고 있을 때 병사 하나가 들어와서 전쟁의 급보를 전하는 한 장면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두고 소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짤막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등장할 시간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무대를 올라갈 시간이 입박하며 연락해달라고 말한 뒤 복장을 갖추고 무대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계속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흘러 곱게 분장한 얼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신발과 바지 아랫단은 먼지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금방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무대에 오르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드디어 이 소년이 무대에 등장했을 때 모든 관객은 정말 먼 전쟁터에서 며칠 밤낮을 달려온 한 병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영국의 연극 수준을 한 단계 높여놓았고 후에 자위까지 받은 세계적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입니다. 자칭 똑똑한 이들의 눈에는 올리비에가 미련퉁이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뭐가 그렇게까지야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모든 배역이 진짜 현실처럼 실감나야 한다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연기가 아니라 실제를 무대 위에 올렸던 것입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승부를 건 스마트 연기자들에게는 비웃음거리였을 테지만 결국 후세의 사람들은 비올리에를 세계의 연기자로 꼽아주었습니다. 스마트는 빠름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에게 시간은 노상 긴장입니다. 하지만 바보스런 프로페셔널들은 승부 자체를 거부하고 마냥 순간에 몰입합니다. 그에게 시간은 언제나 축제입니다. 구원투수의 볼펜이 없다. 구원투수는 볼펜이 없다. 어렸을 적 나는 먹으려고 남겨둔 사탕 한 알처럼 일부러 건드리지 않는 소중한 유보해둔 물음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희망은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희망은 본질을 말해보라는 누구나의 궁금증이다. 단순하지만 섣부르게도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이다. 그리하여 철학자들은 현자의 지혜를 집약하건대 희망은 한마디로 인간 초월 욕구의 발로다. 정신 차려. 그렇다면 초월 욕구는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부터 더 나은 내일이 나가 되고픈 욕구를 가리킨다. 희망이란 결국 나 자신의 욕망이다. 오늘의 나보다 더 행복한 나, 더 사랑스러운 나, 더 착한 나. 이윽고 희망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기대로 여전히 설렌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기대로 여전히 설렌다는 것을 의미하며 희망을 접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희망을 갖자 하여 나에게 무엇을 신뢰와 기회를 줘보자. 희망하자 하여 나를 보듬고 매월 흥분되는 새 출발을 해보자. 영국의 총칼을 눌러 절망에 빠진 인도인들에게 용기를 준 것은 간디의 한마디 말이었다. 그는 어느 날 길거리에 엎드려 슬피 우는 아이를 보고 주머니에 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만 나에겐 손이 모자라는군요. 이 말 한마디가 시리에 잠겨있는 인도인들에게 한 줄의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다. 인도인들의 이 말에 힘을 얻어 분연히 일어섰다. 모든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만 나에게 손이 모자라는군요. 글의 갈무리하는 지금 내 심정이 꼭 그렇다. 희망에 관한 지혜라면 발품을 팔아서라도 수집했다. 답답할 땐 번민했다. 안 보일 땐 마구 축적했다. 그리고 희망을 향연의 식탁에 한 상을 초월하게 차렸다. 그저 마음껏 즐기고 기운 차리길. 이것이 남은 바람이다. 희망의 귀환. 희망을 잡고 보니 그것이 바다 건너 이야기 속 큰 바위 얼굴이었다. 나 자신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다. 나 자신이 바로 내가 찾던 변화다. 변화와 더 좋은 시기가 오기만을 기다려봤자 영영 오지 않을 수 있다. 나의 삶, 우리 사회의 변혁을 가져올 구원투수는 지금 볼펜에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 내가 기다려온 사람은 나래요. 여기서 진짜 대박이지. 버스햄의 할머니를 상상하며 버스햄에게 숨도 넣어서 야,
버스냅이고 뭐고 간에 니 이거 녹음했지? 네, 네. 녹음했으면 한번 들어봐. 네가 진짜 어떻게 읽는지를. 나 깜짝 놀랐어. 향연의 식탁 한상 조촐하게 차렸다. 이거를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들어봐 봐봐. 내 진짜 깜짝 아니, 나 놀랐다. 영원히 가출했어, 지금. 아니, 영원히, 정신 차려. 아까 해수네, 버스넴. 아이고, 진짜. 엉뚱한 데 꽂혀가지고, 진짜. 에휴. 아니야. 아, 아, 진짜. 야, 나 마지막에 읽으면서 울었어. 울었구나. 이게 우는 대목이었구나. 나, 진짜 왜 이렇게 기쁜 거야. 씨. 이 아, 감정이입도 안 기쁘니? 되고, 지금 아, 뭐니?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그 영화작, 아니, 그니까 왜 왜 음, 올리비에라는 이름 나도 되게 많이 들어봤었거든. 근데 왜 이 음,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졌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거 음. 읽고는 깜짝 놀랐다. 왜 못 찾았나? 오.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이윽고 근 희망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기대로 여전히 설렌다는 것을 의미한다. 희망은 접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근데 여기가 마음에 들어. 어디 있는데? 310쪽에 희망을 접는다는 것은 나 아, 자신을 접는다는 것을 뜻한다. 음, 희망을 갖자 하여 나에게 무한 신뢰의 기회를 줘보자. 음. 희망을 갖자 하여 나에게 무한 신뢰의 기회를 줘보자. 희망하자 하여 나를 보듬고 매일 흥분되는 새 출발을 해보자. 흥분되는 새 출발. 나는 깜짝 놀래겠는 게 있잖아. 네가 어, 읽을 때마다 글자를 자꾸 잘못 읽어서 저 뜻을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 한참 찾아. 찾다 보면은 다르게 음, 읽었어. 미안해. 결국 너를 희망이란 그거 결국 할 나 생각은 자신에 없는데. 대한 욕망이다. 음, 괜찮아. 나는 이 정도 읽는 것만으로 많이 기특해. 그래, 맞다. 야, 나 존댓말. 오늘 아니 지금 주식 지금 난리 났거든. 사료